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하이브와 어더워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정환 대표하고 같이 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를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돌과 이 K-팝 컨텐츠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기업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와 새롭게 등장하는 이 40대 여성 세대의 경영진들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문화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검사도 다뤄주시고 교사도 다뤄주시고 의사도 다뤄주시면서 각종 조직 내부의 문화와 이 인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 취재해서 알려주신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민희진 대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기자회견은 보셨어요? 예, 저 봤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어떻게 전체 보셨어요? 처음부터 막 보지는 못하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켰는데 정말 막 민희진 대표 그것만 창이 막 뜨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핫한가 보다 하고 되게 눌렀는데 저는 중간부터 봤어요. 근데 초반에 보면은 막 이렇게 카메라가 바짝바짝 해가지고 엄청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카메라 셔터 그 얘기 듣고 저 보통 나훈아 기자회견을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나훈아 기자회견 이후에 최고의 기자회견. 네. 근데 저는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는 예전에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때 황우석 박사님 기자회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황우석 박사. 와, 그때 정말로 그냥 카메라가 황우석 박사 이 코 앞에서도 막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야, 저거를 사람이 어떻게 버티지 싶었는데 그걸 버티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근데 민희진 대표는 버티질 않고 그냥 좀 찍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아요. 이게 되게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태도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거기서부터 본 거는 아니고 저는 중간에 이렇게 카톡 다 올려가지고 네. 막 설명하는 데서부터 봐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게 태도 논란은 좀 나중에 이제 그 카메라 얘기를 듣고서 생각이 난 부분이고 저분 되게 전략가다. 저분 지금 예, 저는 오히려 감정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태도에서 좀 이색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분이 법률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전략적으로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격앙되고 욕설도 섞인 이게 너무 감정적인 기자회견이라서 이거는 너무 전통적인 문법에서 어긋난다고 불편해하시거나 시원해하시거나 그랬는데 오히려 전략적이고 냉정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왜냐하면 민희진 대표의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위험은 법률적인 위험이고 그런 네. 평판이나 이런 거는 이미 무너졌다고 사실은 그 상태에서는 이미 무너졌고 그거는 뭐 내가 잘한다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바로 복구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분이 법률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다 또박또박 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그 기자회견 이후로 마치 대국민 상식처럼 됐지만 배임죄가 뭐 미수나 음모나 예비죄가 없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모든 국민이 지금은 알게 됐죠. 근데 사실 하이브에서 그 전날까지도 회사 탈취라든지 기업 탈취, 뭐 배임죄 되게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의도가 없었고 실행한 게 없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배임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없애고 갔습니다. 그 그러니까 리스트를. 배임죄라는 거는 실행하지 않고 계획만 세워가지고는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지금 그 부분을 예. 본인이 사실 냉철하게 그걸 일부러 이야기한 거다. 예, 그런 말씀이신 제가 볼 거죠? 때는 그러니까 뭐 계속 사담이라든지 우리끼리 한 얘기라든지 그런 게 나왔죠. 그리고 그러면서 카톡을 공개를 하는데 이분이 한 공개는 자기 자신이 본인이 같이 그 대화를 했던 그 카톡을 위주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이브에서 어떤 카톡을 공개했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민진 씨가 계속 하이브 그 경영진이 포함된 카톡이 아니라 제3자, 하이브 입장에서 봤을 땐 제3자의 카톡을 이렇게 편집해서 공개한 것처럼 계속 그 뉘앙스의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진다면은 따지지 않겠지만 따진다면은 하이브의 과실이 더 크다는 거를 사실상 이게 좀 보여주는 그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편집해서 보여준다는 아. 제3자를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녹음이나 이런 파일을 증거로 제출을 할 때는 내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네네. 제3자의
그러니까 제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녹음 파일을 제공을 한다면 이거는 약간 감청이나 도청처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이브에서 제시한 거는 그 민희진 대표와 그 어도어 그러네. 임원들 간의 그 제3자 카톡이잖아요.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 대박 이런 거는 그래서 아. 저게 나중에 증거로 갈 때 불법성이나 이런 거를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저는 민희진 대표 측이 좀 더 명분이 생기겠다. 민희 대표는 본인이 포함된 걸 네, 공개를 민희진 했고. 대표는 자신이 포함된 거를 또 그 편집하지 않고 그냥 투명하게 그냥 그 민희진 대표 표현식이면은 깠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네네. 진정성의 면이나 이런 거는 좀 후속적이더라도 법률적으로도 이분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잡는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전략적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네네네. 그보다 더 전략적인 거는 그 변호사들이 막 제지를 하는데 맞아요. 저희가 주주간 계약이 있다. 이게 되게 불공정이고 노예다 하면서 그 주주간 계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개를 못하게 된 거는 비밀 유지 의무에 묶여서 못하는 거지만 주주간 계약의 존재 자체도 저희는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기자들이나 다들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어디 부분까지는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공개된 부분 이미 뭐 18%가 지분이 민희진 대표에게 있다. 이거는 이미 보도가 나온 부분이니까 그럼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살짝 얘기를 하시다가 딱 거기서 변호사들이 말려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거 제가 참 말하면 안 되죠 이러면서 이제 멈추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략가다. 저게 아주 초흥분한 상태라든지 아주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는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의 운을 띄우니까 이 정도의 관심이 가진 사안에서 그 정도의 운을 띄우니까는 다음날 취재를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취재로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18% 중에서 일부는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중에 5%가 좀 분쟁 지분이 있고 이런 식의 내용을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게 무색하게 모두가 알게 됐고 심지어는 그래서 하이브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물론 하이브 측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협상 중이었다. 민희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상 중이었다라고 되게 신사적으로 했지만 이거를 다시 돌이켜 보면은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하이브에서 어쨌든 요거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말을 하게 했어요. 천명하게. 민희 대표 입장을 관철시킨 셈이네요, 결국에는. 예, 결과적으로는 되게 물론 이제 뭐 그게 나중에 배임을 가가지고 민희진 대표의 과실이 생기거나 유책이 입증이 되면은 그만큼의 금액을 못 받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민희진 대표가 그거 5%를 제대로 했을 때 1,00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2,000억 정도 더 이상 달라고 했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도 나오면서 돈이 밝힌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반박이나 아니면 반대 공격도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그 조항을 해소를 하고 조항의 해소의 약속을 받고 그거를 되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런 부분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여기에서도 아주 나쁜 수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근데 민 대표 발언에 보면 실수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스뮤직에서 무의적 분할로 어도어를 설립을 할 때요. 그러면은 다 내가 뽑은 연습생인데 소스뮤직에서 20억을 하이브에서 소스뮤직에 준 게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마 뭐 규정이라든지 법제나 이런 거를 따지면 안 줄 수 없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걸 안 주면은 뭔가 법적인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하이브 박지원 대표가 이제 그런 업무를 처리를 한 건데 그 대표는 보상받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사실은 좀 약간 또 그분은 그분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 하이브 대표님의 노력을 또 폄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는 서로 불편하고 좀 약간 나중에 좀 뭔가 좀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그 민 대표라는 분이 되게 전략가라고 생각을 한 건 그렇게 좀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또는 이게 그냥 솔직한 심정 같은 걸 그냥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유리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자에게 DM이 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때는 공개가 되지 않은 거지만은 겸업금지 조항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그런데 투자 업계가 그렇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는데 일단은 뭐 또 그렇게 뭐 사실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뉘앙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또 안 믿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매우 재미있는 박스 기사 하나가 딱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되게 좋은 이제 소스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제 대부분의 거의 대다수는 저 톤앤 매너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간극을 좀 보자면은 저는 사실은 저도 40대이기 때문에 네. 이 40대 여성 그 특유의 뭔가 같은 이런 연배이신가요, 민희진 대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저희끼리 또래끼리 만나서는 야 우리가 조직이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톤앤 매너가 어느 정도 익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톤앤 매너를 뚫고서 내용이 보인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다면은 특히나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기자회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검정색 옷 입고 나와서 인사하고 그렇죠. 예, 아니 이거는 뭐 기자회견이 아니라 유튜버들도 사과 방송할 때 딱 그 있잖아요. 그렇죠. 까만하면 해놓고. 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오니까 톤앤 매너부터 보이는 거죠. 아니 지금 저 옷을 입고 나왔다고 이제 이거부터 보이면은 모자도 내용이 당장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톤앤 매너의 충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와 전략하다. 내용이 저렇구나라고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40대 여성이면서 기업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톤앤 매너 익숙하기 때문에 내용만 뜯어놓고 보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인 기자회견이었고 첫 번째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두 번째 언론을 활용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같은 세대이신데 네. 근데 사실 방시혁 대표도 70년대생이죠. 예, 같은 그래서- 세대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 물론 나이 차이 몇 살 나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인구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묻을 때 둘 다 X세대예요. 그래서 X세대들이죠. 72년생이고 아마 79년생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X세대가 지금 이제 요즘 다른 말로는 꼰대라고 불리는 딱 그 세대잖아요. 네. 지금 목이 메어서 말이 못하겠네요. 그럼 많이 꼰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X세대가 이제 탄생한 게 90년대 학번들이잖아요. 근데 이 90년대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격동적이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민주화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경제 발전도 마찬가지로 국제화도 됐어요. 네, 세계화도 되고 엄청난 변화가 있던 세대여서 그 안의 세대를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 환경적인 변화나 아니면 사업 기회의 변화가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X세대까지 이제 꼰대고 MZ세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MZ세대가 제가 보기엔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MZ세대가 이제 수가 많아지면서 회식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회식은 어떻게 줄었는지를 살펴보면요. 저도 신입사원 때 회식을 전혀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회식을 안 가겠다고 하면 일단 조직 문화에서 허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좀 술을 먹다가 도망치면 막 잡으러 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잡으러 오는 분의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팀장이 된 다음에는 예를 들어 뭐 후배들한테 뭔가 또 이제 보살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녁 먹고 갈래?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그럼 잘 가 이렇게 쿨하게 보내주는 찐 세대의 기회네요. 예 그렇죠. 아니 즐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또 돌이켜 네. 생각해 보면은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억지로 따라가다 보니까 더 즐거워지신 거예요. 거기 이제 재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물려주진 않으시고. 그렇죠. 근데 그 기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MZ세대가 저는 회식이 싫습니다. 저는 고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받아주는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게 짝을 이뤄가지고 문화가 바뀌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를 잡으러 왔던 그 X세대 전반부와 이렇게 그럼 집에 가 안녕 이렇게 얘기해주는 X세대 후반부에는 분명히 큰 문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90년대 동안에 문화가 정말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도 빠르게 바뀌었고 그게 그동안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70년대 후반생들 그러니까는 90년대 학번 뒤쪽 학번들이 간부가 되면서 조금씩 더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성장해서 이제 기업의 간부가 네. 된 상태인 거죠. 70년대 후반생들이 이제 간부가 다 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민희진과 방시혁 사이의 이 문제를. 이거를 이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게다가 최근의 경향은 더 몰라서 조금 더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그 카페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가 있었잖아요. 이 90년대 학번들이 그거 카페 주인장 하던 사람들이어가지고 그걸로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72년생이 방시혁 의장이 72년생인데 이 세대도 정말 엄청나요. 뭐 서태지, 유재석, 배용준, 장동건 이런 분들은 그냥 인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문화 자체를 하나를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민희진 씨 그 시대 민희진 씨 연령대인 79년생들은 비슷한 시기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뭐 양파, 강타, 뭐 이효리 씨도 아마 뭐 이럴 때라서 진짜 가수하거나 매니저 하거나 아니면 진짜 열심히 팬덤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나이 때문에 생기는 그 연령에 따라 생기는 그 기능 분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또 연식이 너무 나오는 표현이기는 한데 그럼 일반적인 대중들은 주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냐면은 혹시 그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C샵이라고 아세요? 맞아요. 시사 총무 같은 거죠. 간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장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72년생 이런 쪽이 뭐 91에서 한 95학번, 96학번 요렇게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에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 때문에 불편을 겪는 거를 카페로 만든 세대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 여행을 하고 싶은데 항공권을 꼭 가서 저렇게 끊어야 되나? 항공권 어디가 싸지? 요거를 보려고 항공권을 비교하는 카페를 만든다든지. 맞아요. 지금처럼 비교 사이트가 생기지 않고 그럴 때 맞습니다. 얘기죠. 예. 네. 그리고 그때 카페뿐만이 아니라 뭐 게시판 같은 것도 되게 활성화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DC 인사이드라든지 딴지일보 같은 게 그때 이제 막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만든 게 90년대 초반 학번들이에요. 그러면은 90년대 후반 학번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거기 이제 부시샵이 됩니다. 부시샵. 그럼 시삽 예. 밑에 있는. 예,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또는 그냥 절차적이나 행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보통의 모임으로 치면은 간사나 총무 역할을 맡게 되는 이쪽에 거죠. 간사나 총무군요. 그렇죠. 시삽은 회장님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가 많으면은 이게 사업이 되고 돈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으면 돈이 되고 사업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어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어때 같은 그런 카페 기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거죠. 유학원도 그렇고 예를 들면 중고나라도 원래 카페였잖아요. 맞습니다. 중고나라도 예, 중고나라 지금도 카페로 하고 있고 카페 운영하고 근데 있고 큰 기업이 됐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유로 바이크던가 자전거 여행하는 가이드 하는 거 이런 네네. 것도 이제 카페 기반으로 돼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업들은 그러면은 카페 시삽들이 아무래도 사업화를 추진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카페가 명성을 얻으려면은 우리 시삽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투자 기회도 이 사람한테 오면은 참 좋을 거야. 이런 식의 정말 카페 회원들이 모두 이분에게 되게 신뢰를 해주고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카페 안에서는 되게 많은 일이 있었을 테고 부시삽들이 그런 많은 일들을 해결을 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역할이 나눠지게 됩니다. 카페 시삽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끌어오거나 외부 문제를 해결할 때 결정권을 갖거나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딱 결단을 내려주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부시삽은 회사 유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잡밀 내지는 이제 세부적인 업무들을 하게 되죠. 카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렇죠. 사람도 그래서 관리하고 뭐. 아마 사람들 카페 회원들 개개인은 부시삽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체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삽과 부시삽은 항상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건 거의 뭐 브로맨스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또 그 되게 잘해줄 거예요. 그런데 카페 부시삽이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힘듭니다. 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제 자기 몫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제 역할을 한번 숫자로 따져가지고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들어가면은 시삽 입장에서는 약간 모멸감이 느낄 정도로 불쾌해지는 경우들
경우들이 꽤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시사비 하는 일은 주로 투자를 끌어오든지 아니면은 외부 미팅을 하든지 되게 눈에 띄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인 반면에 부시사비의 일은 그 안에서 조직을 잘 유지를 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사비 보기에는 너는 그냥 시키는 일을 좀 한 거지 뭘 그렇게 네가 창의적이고 열심히 뭐 돈이 되는 일을 한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그 시각차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실제로 카페가 이것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주로 드는 예로 왜 달콤한 인생에서 김영철 씨가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이병헌 씨는 자기가 준 모욕감이 뭔지 끝까지 영화 끝날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어렴풋이 아는데 이병헌 씨가 거기서 너무 화를 내는 게 아니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약간 이런 거 약간 이 감정 싸움에 이제 끝판왕이 가면 그렇게 간다고 보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그냥 시사과 부시사의 갈등, 개인적인 갈등 내지는 성격 차이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세대를 더 씌우면은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민희진 대표가 어떤 얘기를 기자회견 중에 했냐면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녹는 종이 이런 걸로 장난을 치지 말고 ESG 경영 좀 하세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은 저희가 주주 자본주의가 한참 이제 득세를 하다가 그러다가 ESG 경영 내지는 이해 관계자 경영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카페 시삽이랑 부시삽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는 투자자를 만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게 매우 주주를 위한 활동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부시삽처럼 이제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는 그런 카페의 활동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고 이거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사정을 다 세세하게 봐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전반부 학번 경영진이 볼 때는 ESC는 저게 이룰 수도 없는 건데 너무 가식적으로 얘기한다라는 환경, 사회, 뭐 지배구조 네.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노동자, 환경 다 생각하면서 경영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ESG 경영인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저게 돈도 안 되는 거를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는 좀 가식이다라는 식으로 보기가 쉽고 반면에 이 부시삽의 경험을 지닌 이런 쪽의 세대에서는 ESG야말로 생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조직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말씀을 하시는 게 약간 저는 부시삽의 멘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은 너무 내용이 세세해요. 저희가 랜덤 포토카드를 앨범에 넣고 싶은 넣기 싫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랜덤으로 넣기 싫으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그룹에 이제 아이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앨범을 사야 되니까 팬을 위해서 하기 싫다. 그렇지만 또 이거를 안 하면은 그래서 이 앨범에는 민지가 들어있고 이 앨범에는 혜린이 포토카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마치 그 멤버들의 인기 투표처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못한다.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힘들다 이러잖아요. 근데 시삽이 그러니까 그거를 주주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랜덤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지고 이거의 그 매출에서 나온 수익을 주주들과 나눠야지 왜 저런 고민을 하는지 고민을 왜 하는지조차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갈등은 주주 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세계관 충돌이 좀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이정환 대표하고 얘기 나눈 거하고 굉장히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주주들한테 이익을 많이 내서 주가를 올리고 시가총액 10조 원짜리 기업을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아이돌이든 저 아이돌이든 이익을 많이 내는 아이돌이 좋은 거고 이익 많이 내면 복제해서 많이 갖고 있으면은 많이 벌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민희진 대표는 전혀 다른 화법을 구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부시삽 마인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마인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하이브 경영진들이 하필이면 또 어제 이제 이정환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게임 산업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수익 모델을 창출한 것이 나의 경영 성과다 이런 신념을 가진 분들 그런 그룹이시잖아요. 확률 아이템도 찍었는데 뭐 나올지 모르는데
돈 내고 찍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아이템이 나온 게 나한테 진짜 중요한 아이템이면 좋은 건데 아니면 그렇죠.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이제. 거죠. 네, 계속 모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나 게이머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자본주의 역사를 잠깐 이렇게 쭉 그 시계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어쨌든 이해관계자,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로 가는 거는 큰 대세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세대가 될수록 이 민희진 대표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구분을 해보자면 물론 마인드는 알겠어요. 여러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 소비자도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도 생각 다 해야 된다. 근데 방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마침 또 올해가 2024년이어서 공교롭게도 90년대 학번들이 50대랑 40대로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반부 50대 임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병 하달식이고 좀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뭐 다른 세부적인 부분들은 희생을 하거나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면서 다 같이 가야 되고 세부적인 것들은 아랫단에서 신경을 쓰고 위에서는 큰 숲을 보고 가고 그런 경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꼭 ESG 때문은 아니지만 뭐 정보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변화까지 또는 중간 간부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경영상의 문제가 다 결합을 하면서 지금 40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팀장인데 일도 하는 되게 실무형 그룹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40대 간부들이 이제 막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이 갖는 리더십에서 가장 큰 고민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 매니징은 일은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마이크로 매니징을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는 내가 자꾸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이크로 매니징의 전제 조건은 세부적인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실무자들이 하는 세부적인 거를 다 하나하나 직접 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네. 그런다는 거죠. 네, 맡기지 그래서, 않고. 네, 그래서 일단 맡겼다가 일이 안 되면 내가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평사원 신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트 디렉터로 들어갔다가 뮤직비디오도 관여를 하고 나중에 뭐 이제 음반 디자인도 다 관여를 하고 점점 이게 폭이 넓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경험, 거기에서는 성공의 경험 또는 되게 뭐 그렇게 했더니 아이돌에 누가 뭐 정신적인 타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실패의 경험도 다 쌓여 있는 매우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터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50대 임원하고 40대 간부에서 뭐 사이가 나쁜 보통은 40대 간부가 맞춰야죠. 아직 이제 이게 한국이고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부딪히거나 특히 이제 많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아래가 디테일이 다 꿰고 있어가지고 팀장급이면은 큰 숲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세부적인 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서로 좀 의가 상하는 경우들이 이제 요즘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50대 임원이 뭐 오늘 그 서류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어? 뭐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50대 임원들이 그 팀장이었을 때는 아, 예, 그거 우리 무슨 대리한테 체크 시키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딱 그 대화가 거기서 끝나게 되죠. 근데 이제 실무형 팀장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 그게요, 저희가 맨날 그 하는 서류 발송 업체가 저희랑 20년을 거래했더니 이런 거를 되게 하찮게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요 또 이걸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뭐 접수할 때 오류가 많이 생겨서 이래요. 그리고 아니 지금 이게 20년을 했는데 그 서류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바꿔 말이 길어져요. 일단 그럼 일단 말이 그래서 기자회견을 2시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이 길어지니까는 거기서도 좀 짜증이 나는데 짜증에서 좀 더 그 50대 간부들이 더 화가 나게 하는 거는 이분도 관리자고 지금 보고를 하는 사람도 관리자인데 아니 이 관리자는 이렇게 세세한 거를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지? 나 혹시 왕따인가? 약간 이런 식의 새로운 그러니까 일의 스타일이 달라서 생기는 의사소통에서의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러면 그 세세하게 말하는 사람도 좀 그걸 고치면 좋을 텐데 이 40대 간부 특히나 나는 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40대 간부의 입장에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 세세한 거를 다 고치지 않으면은 미래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근데 보통 그런 경우 이제 서로 대화가 끊기고 뭐 이러거나 아니면 크게 싸우거나 이럴 것 같은데 지금 하이브에서는 두 가지가 다 일어난 것 같죠? 우리
연식이 진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직장 상사가 뭐 물어보면 길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그런 철칙이 회사원들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깨트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전에는 이게 사실은 여자와 남자의 좀 그 태도이기도 해요. 이제 남성분들은 저는 아니 어릴 때부터 저희 동기들은 그런 거를 너무 잘하는데 저희 이 또래 여자 동기들이 좀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한 10년 차 때는 저 사적으로 그런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굳이 그러니까 부장님이 뭐를 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뭔가 오류가 있어요. 네. 그럼 그냥 듣고 뭐 한 3일 정도 해보다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철칙이라고 배우잖아요. 네. 그걸 못 참고 또 굳이 가서 얘기를 하는 꼭 여자 그 직원 수석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모임이었냐면은 나 오늘도 못 참았어라고 얘기를 하면 다 같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나가서 산책을 해. 그럴 때 잊지 말라고. 참아야 한다. 예, 예.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버티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90년대 후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대 여성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지금 50대에서 여성 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정말 조직 생활에 매우 잘 적응을 하고 정말 열심히 적응을 그 개척을 한 강한 분들이세요. 강하니까 살아남은 여성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또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처럼 또 네, 그 행동하기도 문화도 하고. 하고 그러면서 또 여성 후배들도 다 챙기고 막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사실 입사 경로부터 보면은 이분들은 100m 달리기 선상에서 출발을 했다고 저는 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선전 거치고 컷오프 거치고 그래서 딱 8명이서 막 뛰는 데서 1등 해가지고 계속 1등하고 요렇게 갔다면은 그 90년대 후반생들이 이제 입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전후반부터 해서는 제도적인 배려나 아니면은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달라졌을 때였기 때문에, 되게 다 같이 마라톤 뛰듯이 좀 때로 모여가지고 달렸다고 할까요? 좀 더 그 장벽이 쉬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해진 그런 케이스가 지금 남아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또 숫자도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전에 맞습니다. 워낙 여성들 네. 채용을 안 해가지고 네, 지금 맞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러니까 저희 마라톤 하듯이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 출발선 상에 일단 많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선호 직장이 20년 전에 선호 직장이 주로 CJ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이런 쪽이었잖아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들이 합격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CJ나 아니면은 공무원 이쪽에서는 곧 임원이나 아니면은 곧 간부, 곧 실장급이 될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여성의 날마다 OECD에서 여성 임원이나 여성 간부가 적은 나라로 정말 우리나라는 맨날 꼴찌하잖아요, 거기서. 확고하게 1등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바뀔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거를 이룬다면은 그 임원 바로 아래 직급인 이 부장에서 어쨌든 이제 마라톤 하면서 어쨌든 지금 한 42km 정도까지는 살아남아서 온 그 층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은 민희진 대표와 같은 톤앤 매너를 갖춘 사람들을 생각보다 더 자주 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갑자기 확 실감이 나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다 민희진 대표 같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이제 의제가 바뀌는데, 자, 기자님, 오늘 말씀 이렇게 쭉 길게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 주신 내용 핵심은 민희진 대표의 커뮤니케이션은 막 무질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법적인 문제, 언론을 다루는 스킬 보통 아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40대 초반, 70년대 후반 학번들, 70년대 후반생들의 여성들이 특히 기업 내에서 성장하면서 갖춰온 특성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대표를 하고 있다. 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 기업, 공공조직 이런 데서 다 지금 그분들이 대표가 되고 중요한 임원이 될 시기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 문화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얘기라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조금 다른 기업 사례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이거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일단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 민희진 기자회견에서 네. 보여진 그런 특성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예. 일단 법정 공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측의 입장이라서 이거는 예측이 좀 무의미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양측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민희진 대표 같은 캐릭터가 조직에서 살아남는 빈도가 갑자기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이제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멀티 레이블 체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물적 분할을 한 게 어도어였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이제 그 내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게 논의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할 때 네. 저작권이나 그런 자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아까 하이브 경영자 측과 민희진 대표 측이 서로 이견이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뭐 이런 그다음에 업계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요. 굳이 여기서 제가 좀 따져 보자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룰을 깬 쪽은 하이브 경영진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민희진 대표가 이제 가장 크게 내세웠던 주장은 그 동생 그룹이 표절을 했다. 그렇죠. 아류 그룹이 네네. 나왔다. 그것도 멀티레이블 체계에서 나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K-팝 업계에서 이 룰은 민희진 대표의 얘기가 전 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 기획사에서 동생 그룹은 언니 그룹이 한 3년에서 7년 정도 활동을 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와이스가 데뷔를 2015년에 했는데 동생 그룹인 이치가 2019년에 탄생을 합니다. 근데 그 둘은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블랙핑크가 데뷔를 2016년에 하면은 동생 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여기는 좀 되게 이미지가 비슷한데 2024년 올해에 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의 텀을 줘야지 한 그룹이 충분히 활동을 하고 투자 대비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되고 무엇보다 10대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가수를 할지, 계속 배우를 할지, 진로를 좀 정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저는 업계 룰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 부시삽들은 어쨌든 업계 룰에는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속 뭐 기존의 논리대로 뭐 자꾸 좀 떠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쉴 새 없이 막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다 돼버렸어요. 오늘 민희진 대표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민희진과 방시혁 하이브 사이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큰 조직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신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